1995년 가을 북한 평안남도 공병국 장교 김성호의 집에는 석 달째 배급이 끊겼습니다. 새벽 5시 막사한 스피커에서 혁명가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성호는 눈을 떴습니다. 30년을 이렇게 눈을 떠왔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군화끈을 묶는 그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죠. 동무, 오늘 땅굴 공사 마무리해야 하오. 옆 침상의 동료가 말을 걸었지만 성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는 말이 줄었습니다. 오후 6시 부대 정문을 나서는 성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는 배급소 앞을 지나쳤습니다. 텅 빈 진열대, 줄을 선 사람들의 지친 눈빛. 성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대문 앞에서 딸 수진이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성호가 부엌으로 달려갔을 때 아내 미숙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안아 올렸습니다. 물 좀. 미숙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소? 사흘째. 먹을 게 없어서. 수진이 벽에 기대서서 울먹였습니다. 배급소에 갔는데 또 없대요. 이번 달도 다음 달도 모른대요. 그날 밤 성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평양 쪽 하늘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기는 불이 꺼지지 않는데 여기는 촛불 하나 아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손녀 지은이가 돌아왔습니다. 조그만 손에 책가방을 들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지은아, 학교 어땠니? 미숙이 물었지만 지은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지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급식 시간에. 응? 뭐라고? 나 울었어요. 왜 울었는데?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른 애들이 밥 먹는 거 보니까 자꾸 눈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울면 다른 애들이 밥맛 떨어진다고 복도에 나가 있으래요. 성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녀의 작은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웃고 있는 지은이의 얼굴, 이제는 보기 힘든 그 웃음. 이틀 뒤 부대에서 정치학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최근 반동분자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동요하는 자들을 색출하라. 상급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성호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나? 저 공장에서 아는 언니가 있는데요. 수진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언니 친척이 중국에 브로커가 있대요. 성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냐? 탈출할 수 있다고. 그쪽으로 갈 수 있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성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30년 동안 모아온 지도들을 펼쳤습니다. 국경지역, 경비 교대 시간, 강의 얼음 두께. 그의 머릿속에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평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성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3월의 어느 날 수진이 공장에서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지은이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다른 애들 남은 밥을 주워 먹다가 들켰대요.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 뒤 학교 선생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동무, 이건 심각한 문제요. 학생이 다른 아이들 급식을 훔쳐 먹다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다음엔 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소. 선생이 돌아간 뒤 지은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지은아. 성호가 다가가자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배가 너무 고팠어요. 작은 목소리, 떨리는 눈동자. 성호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결심했습니다. 사흘 뒤 성호는 보이부 동료와 함께 가택수색에 나갔습니다. 탈북시도 가족이라는 제보가 들어온 집이었죠. 안에 누구 없소? 문이 부서지고 사람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린 딸 둘, 지은이 또래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반역자들, 매질소리, 비명,
아이들의 울음. 성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식탁에는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물 한 그릇씩 앞에 놓고 여보, 미숙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여길 떠나야 할 것 같소?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숨을 멈췄습니다. 당신 무슨 더 이상은 못 견디겠소? 우리 지은이가 저렇게 밥을 굶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이게 삶이요? 하지만 나 30년을 이 체제에 충성했소. 하지만 이 체제는 우리 손녀 한 명 밥 먹이지 못하오. 미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해요, 아버지. 들키면 알고 있소. 하지만 여기 있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요. 지은이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성우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갈 거란다.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수진이 브로커 연락처를 받아왔습니다. 성우는 30년간 쌓아온 지도와 정보를 꺼냈습니다. 두만강 상류 3월 말이면 얼음이 얇아지요. 거기가 기회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브로커가 제시한 금액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성우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대 창고에서 물품을 빼돌려 암시장에 팔기 시작한 거죠. 이거 들키면 총살감이요. 동료의 경고에도 성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드디어 돈이 모였습니다. 떠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마지막 밤 성우는 군복을 벗었습니다. 30년을 입은 그 옷, 가슴의 훈장들. 그는 그것들을 천천히 침대에 놓았습니다. 여보, 후회는 없소? 미숙이 물었습니다. 후회는 진작 이러지 못한 거요. 새벽 2시 내 식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오직 앞만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약속된 장소에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늦지 않았구먼. 자, 이제부터 내 말만 따라오시오. 돌아갈 생각은 버리시오. 브로커는 앞장섰고 내 식구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산길은 어둡고 험했습니다. 1시간을 걸었을까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가 두만강이요. 얼음이 아직 남아있어. 소리내지 말고 기어서 건너시오. 성우가 먼저 나섰습니다. 얼음 위에 엎드리자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뒤에서 미숙이, 수진이, 그리고 지은이가 따라왔습니다. 미숙이 신음을 삼켰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조금만 더. 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20분이 지났을까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올라섰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공안이 문제요. 조선족 마을까지 가야 하오. 브로커는 그들을 트럭에 태웠습니다. 짐칸에 숨겨진 좁은 공간. 내 식구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꿈쩍 말고 가만히 계시오. 검문 나오면 끝이오. 문이 닫히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2시간을 달렸을까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이요. 문 여시오.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가십시오.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내 식구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연변의 한 창고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습니다. 2주 동안 여기 숨어 계시오. 다음 루트를 준비하겠소. 창고는 쥐가 들끓었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밥 줄 거야. 하루에 한 번 브로커가 빵과 물을 갖다 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미숙이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탈수해요. 내가 나가서 약을 구해올게요. 안 돼. 들키면, 가만히 있으면 어머니가 죽어요. 수진이 뛰쳐나갔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1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수진은 약을 구해왔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약해서. 무슨 소릴. 우리 같이 가는 거요. 2주 뒤 다음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남쪽으로 라오스 국경까지. 산길은 끝이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지은이를 업은 성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러니? 너무 추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성우는 손녀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따뜻한 집에 갈 거다. 밥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정말요?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드디어 라오스를 넘고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민국 수용소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표가 나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성우는 입국장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대한민국 그 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처음으로 가슴을 펴고 숨을 쉬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거요. 여기를 누르면 교관의 설명에 성우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화면을 아무리 눌러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야 해요. 수진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이게 뭐가 그리 어렵소?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8년을 살아왔는데 여기선 문맹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3개월 뒤 정착금으로 서울 구로구 작은 빌라를 얻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생겼소.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좁은 방 2개, 작은 부엌. 하지만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첫 마트 방문은 충격이었습니다. 진열대 가득한 과일, 채소, 고기. 성훈의 가족은 입구에서 멈춰섰습니다. 이걸 다 사도 돼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돈만 있으면요. 직원의 대답에 미숙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은아, 뭐 먹고 싶니? 저 바나나요. 그래. 바나나 사자. 그날 저녁 4식구는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흰 쌀밥, 김치찌개, 계란말이. 말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아파트 경비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북한에서 군인을 30년 했습니다. 아, 북한 분이시구나. 근데 말씨가 좀 주민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어서 고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죄송합니다. 다른 분으로 결정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5군데를 더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비슷했습니다. 억양, 경력 단절, 나이.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은 빌라 단지 경비실을 겨우 구했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수진도 고생했습니다. 식당 주방 아르바이트 하루 10시간씩 설거지를 했습니다. 언니 말이 왜 그래? 아, 북한에서 왔어요. 아, 그렇구나. 미묘한 시선들. 수지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울었습니다. 지은이도 학교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쟤 북한에서 왔대. 진짜? 신기하다. 말 왜 그렇게 해? 아이들의 수군거림. 지은이는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급식실은 좋았습니다. 매일 따뜻한 밥, 반찬, 과일까지. 지은이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소중히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4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월급 받았소. 성우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나도 이번 주 아르바이트비 받았어요. 그래, 우리 이제 돈을 버는구나. 미숙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여긴 일하면 돈을 주잖소. 배고프지도 않고. 그러게요. 여기선 굶지 않아요. 성우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흰 쌀밥 매일 먹어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잘 온 거 맞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잘 온 거지.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들. 성우는 그 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7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성우는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CCTV 화면을 보며 졸음을 참고 있었죠. 오후 8시 30분. 갑자기 휴대폰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띠리리리링, 띠리리리링. 성우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주워들고 화면을 봤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 구로구 일대 집중호우 예상. 저지대 주민 대피 바랍니다. 침수 위험 지역 주차 차량 이동하세요. 성우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한 줄, 그 짧은 문장.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성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95년 여름. 북한의 대홍수. 성우의 부대 근처 마을이 물에 잠겼었습니다. 아무 경고도 없었습니다. 밤사이 물이 밀려왔고 사람들은 잠든 채로 떠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그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진흙 속에 묻힌 시신들, 아이들의 작은 신발들.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요? 당시 성우가 중얼거렸던 말, 위에선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재해라는 말만 있었을 뿐. 성우는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저지대 주민 대피 바랍니다. 이 문자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부탁이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안전하라고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것. 이게 나라구나.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경비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5분 거리를 1분 만에 달렸습니다. 여보, 수진아.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족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거 봐.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미숙과 수진도 같은 문자를 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이거요? 재난 문자잖아요.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재난 문자? 네, 위험하면 정부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태풍, 폭염, 홍수, 뭐 그런 거요. 정부에서 보내준다고? 네, 당연하죠. 당연하다는 말에 성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소. 아버지, 저쪽에선 물이 밀려와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소. 사람들이 잠든 채로 떠내려가도 아무도. 성우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미숙이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나는 30년을 군인으로 살았소. 나라를 지킨다고 했소. 하지만 그 나라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소. 창밖으로 빗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아파트 곳곳에서 재난문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그 소리가 마치 합창처럼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가 다가왔습니다. 여기선 위험하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북한에선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단다.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잘 오신 거네요. 우리 모두 잘 온 거예요. 성우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수진도 다가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미숙도 남편을 감싸 안았습니다. 네 식구는 그렇게 서로를 껴안은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재난문자 경보음 속에서 우리 이제 안전해요. 미숙이 속삭였습니다. 응. 이제 안전하오.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민 여러분, 저지대 주차장 차량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대피소가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이용해 주세요.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산을 쓴 사람들이 차량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배수구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이게 나라구나. 성우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재난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긴급 재난문자, 저지대 주민 대피 바랍니다. 그 짧은 문장. 하지만 그 안에는 당신의 안전이 중요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중요합니다라는 말. 성우는 58년을 살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1시간 뒤 비가 그쳤습니다. 성우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경비실 책상 위에 휴대폰을 놓고 그는 재난 문자를 삭제하지 않고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이 문자를 다시 보면 오늘 밤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나라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이 밤을. CCTV 화면에는 물기를 머금은 평화로운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불을 켜고 있는 집들, 안전하게 잠든 사람들. 성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정말 잘 왔소. 그의 속삭임이 조용한 경비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